여기 파트는 세무랑 똑같아요.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특징 한 번씩 알아주셔야겠죠? 국세, 나라에 내는 세금 되겠습니다. 어디다 내요? 관할세무서 있잖아요. 거기다 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방소득세 같은 건요? 구청, 내는 데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원칙은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한 70, 80%는 근로자죠. 근로자한테 직접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 내겠어요? 잘 안 냅니다. 세금의 탈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서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세,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다. 종가세, 과세 대상의 가액 표준화 하겠다. 소득 원천설, 이런 거는 이제 입에 썩은 연기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유사한 소득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은 뭐요? 열거주의. 딱 그 6가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고, 이자랑 배당은 그러한 뉘앙스만 가지면 다 세금 내라. 이자랑 배당은 포괄주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방법. 과세 방법은 크게 3개죠? 첫 번째는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뭐뭐 들어가요? 입에 썩은 연기. 그 6가지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 간헐적 발생으로 생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 양도소득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를 1년에 벌었다고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다녔어요. 퇴직을 막 몇 억씩 받았어요. 그거를 한 번에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크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내가 이 아파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이런 건 이제 분류과세 하겠다. 그 다음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예요? 종합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죠? 종합소득이 안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끝내는 것들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되는 얘기. 금융소득. 금융소득 하시면 이자랑 배당을 말하죠?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일용직, 복권 당첨, 이런 거 다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는 일단 수입이죠.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사업 수입, 근로 수입, 연금 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랑 배당은 불로소득이라서 필요경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소득으로 내려오는 모습 되겠고요. 사업은 필요경비 있죠? 내가 물건을 팔려면 최소한 사온 가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를 100만 원에 팔았어요. 가구를 60만 원에 사왔어요. 그 60만 원이 이제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근로수입. 우리가 만약에 300만 원씩 벌었다 치는데 쓰는 돈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연금도 마찬가지요. 연금을 받았죠? 근데 사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어쩌다가 우연히 버는 돈. 그런 것도 필요경비 인정되겠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1,000원. 사야지만 당첨이 되던 말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경비 1,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게 다 소득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다 모여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직도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뭘 빼요 이제? 분리과세를 제외하시면 되겠어요. 그 분리과세가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사업소득도 이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였어요. 부동산 임대 2천만 원까지는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서는 일용직. 그 다음에 연금에서는 1,400만 원까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로또 또는 3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금액들이 다 모이겠죠? 다 모여서 어디로 와요? 종합소득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 종합소득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에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 그 다음에 물적공제, 이 2가지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인적공제는 이제 많이 봤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은요, 나이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이를 안 따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누구였어요? 배우자. 나이 안 따지죠? 또 한 명?
장애인. 이렇게 두 명은 나이 안 따지겠습니다. 소득만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 종합, 퇴직, 양도 다 더해서 얼마까지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라면 이제 소득이 없는 걸 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150만 원. 다른 데서 생기는 소득은요? 증여, 상속으로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소득 있다 봐야 돼요? 아니죠. 왜요? 우리 원칙은 이거잖아요. 열거주의잖아요. 다른 데서 생기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중고나라 아니면 당근에다 팔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요? 개인? 안 내죠? 열거주의니까. 딱 열거된 것만 세금 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소득증에서 만약에 근로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소득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 150만 원까지.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70% 받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 70% 하시면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0에서 350 빼면 150. 똑같은 얘기 되겠어요. 기본공제 받으면 또 뭐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죠? 부녀자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세 표준이 3천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예요. 총급여가 3천만 원 맞아요? 그때 아니죠? 과표입니다. 과표는 다 빼고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총급여로 따지면 한 4,100만 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한부모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죠? 조건은요?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저희 한부모. 요걸로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대. 경로대는 70세 이상. 부모님, 직계 존속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만약에 형제 자매, 자녀가 70세 이상이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인정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직계 존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증 환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무 때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25만 원. 여기서는 이제 나이는 8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그 다음에 셋째 40만 원. 그때부터는 계속 다 4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자녀가 태어났어요. 또 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첫째 30, 둘째가 올해 태어났으면 50, 셋째가 태어났으면 70, 70, 70, 7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습 되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법 중 결혼했으면 태어나서 한 번 가능한 50만 원 세액공제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인적공제였고, 물적공제. 이 물적공제는 보통 이제 연금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공적연금 있고 사적연금 있죠? 다 여기 물적공제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이제 물적공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나오시면 되겠죠. 세율은 8단계, 누진 8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까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겠고, 여기서 특별세액 공제, 차가감 납부세액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세액 공제, 저희 시험은 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뭐뭐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 네 가지, 그게 특별세액 공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또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왔으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따져야 되는지 소득을 따져야 되는지 얘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나이 따져요? 나이 안 따졌고요. 소득은 따지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아까 위에서 보셨던 나이 소득 요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두 가지로 가고 있죠. 일반은 나이도 따질 거고 소득도 따질 거예요. 장애인은 처음부터 나이 안 땄죠? 나이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질 겁니다. 의료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두 안 따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생의 나이를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처음 20살이 대학교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거 나이는 안 따질 거고, 기부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나이는 안 따질 거고 소득은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처음부터 글자마자 공제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25%. 내가 만약에 총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 긁을 때까지는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겠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그 다음에 문화 관련 3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 공제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득이 더 많다면요.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 그 초과한 사람들은 200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면 어차피 25%까지 쓰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현금으로 주고 좀 할인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부분, 형제자매 쓴 거 인정 안 되겠고요. 해외에서 쓴 돈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세 물건 사는 것도 안 되겠고, 현금 출금, 중고차는 10% 공제, 제세공과금 내는 것도, 신용카드 내는 것도, 아파트 관리비서 내는 것도 다 공제 안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중공제 받을 수 있죠? 이중공제는 몇 개요? 3개. 의료비 이중공제 되겠고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원래 사교육은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취약전 아동은 내 자녀가 이제 뭘 잘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보는 거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요것도 이제 이중공제.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보장성 보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12만 원 공제된다는 얘기죠. 단 장애인은 이제 15%. 어차피 한도는 똑같이 100만 원까지. 그래서 100만 원에 15% 해주시면 15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의료비도 이제 쓸 때 다 공제된 게 아니라 3%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 700만 원까지 되겠고요. 미수가 난임한테는 여기에서는 전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다 15%로 잡으시면 되겠죠? 일반 15%, 미수가 20%, 그 다음에 난임은 30%,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1회 출산 시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의료비는 웬만해서 다 공제가 돼요. 근데 안 되는 것들, 해외에서 쓴 것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겠고요. 만약에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간병인,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 되겠고요. 한약, 건강 증진의 목적이라면 안 되고, 치료 목적이라면 되겠죠. 교육비도 이제 기본 세팅 15%또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특별하게 해외 정규교육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 먹는 것도 당연히 공제. 방과 후 수업 플러스 책, 서점에 파는 책 있죠? 그런 것도 다 공제가 되겠습니다.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거는 대학원. 그리고 한도 커트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교복. 중고등학생 교복 50만 원까지 되죠? 초등학생 교복 공제돼요? 안 되죠?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의 초등학교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30만 원 커트. 그 다음에 직업학교 이런 건 이제 본인만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때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안 되는 부분, 직계존수 안 되죠? 과거에 힘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못 가셔서 이제 나중에 자녀가 다 크고 그 다음에 학교 갖고 싶은데 지원해줘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같은 것도 공제 안 되겠죠. 기부금은 15% 공제받을 수 있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요. 얘는 좋은 일이니까 2월 공제.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특례. 과거 이름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기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우리 사랑의 열매, 앵두 모양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미, 수재미 기부, 특별재난 지역에 제가 일했으면 그것도 기부금으로 봐줍니다. 고등학교, 병원 이런 데 기부한 것도 특례 기부금, 법정 기부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콕 집으면요? 그 학교에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부를 하면요? 그때는 법정으로 못 들어오죠. 특례로 못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지정. 누구를 찝었으니까 그때는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 되는 기부금도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산한 기부금 이런 거 이제 본인만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지정 기부금에는 제일 잘 나온 게 종교단체, 절, 아니면 교회, 천주교 뭐 이런 거 기부해 놓은 것도 다 여기에 오겠습니다. 대한적시사사,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기부해 놓은 거는 과거에는 여기였어요. 법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지정으로 내려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노조에 가입한 거 있었죠? 그 노조에 가입한 것도 여기 지정기부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 아닌 것들, 찬조금, 동창회 이런 거는 이제 기부금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신고 납세제도 5월 달에 내라. 그 다음에 열거주의, 이자, 배당, 사업까지 가끔 문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하나 포함해 주세요. 이런 건 유형별 포괄주의고 나머지는 열거주의다. 그 다음에 다 봤던 거죠. 인적, 그 다음에 누진공제 받는 얘기. 아까 전에 500만 원에서 7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로소득 150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 2천만 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크게 두 가지가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 있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득세 낼 겁니다. 확정됐어요? 아니죠. 일단 이 정도 비율을 내는 거예요. 간이세표에 의해서 그냥 일부 내는 겁니다. 이제 예납적 돼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 하시면요, 저희가 이자 받을 때 14% 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소득과 세금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한 단위 기간을 과세기간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은 1년.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내가 5월 15일 날 개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럼 부가세는 5월 15일 기준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5월 15일까지 끝났잖아요. 소득세는요? 상관없죠? 무조건 1년입니다. 왜요? 다른 데서 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1년. 요 날짜가 바뀔 때가 있어요. 2번. 언제요? 사망 또는 취급. 그 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어디다 세금 내셔야 돼요? 주소지. 부가세는요?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거주자, 비거주자 일단 다 냅니다.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 말하고 있고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요. 원래 과거에는 365일이었어요. 요거를 반을 나누시면 182.5가 나왔고 그 반올림해서 18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외에서 번 것도 내셔야겠죠.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거는 낼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번 것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은 소득, 그냥 간단히 말하면 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퇴직했는데 퇴직소득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원의 퇴직 한도 초과액 이런 게 돼 있고요. 조금원 등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거 다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보면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과세, 당연히 세금 내셔야 되고요. 비과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 쭉 한번 봐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10번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금액, 이거 몇 분의 몇이라고요? 일반 근로자는 12분의 1. 그 다음에 특별한 정관이 없으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임원은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10분의 1. 그거를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한도가 넘어가면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건요. 퇴직공로금, 위로금. 내가 퇴직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직원 중에서 자발적 퇴직할 사람 막 손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3개월치 월급 주겠다. 위로금, 공로금 이런 거는 다 퇴직소득에 들어오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편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요거는 금액이 정확하게 안 써져 있어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이요. 그래서 얼마를 주던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있습니다. 그럼 축의금 줄 거 아니에요. 대표자가 와서 축의금 줬어요. 친척 동생이 작년 4월에 결혼했는데 대표자가 200만 원 줬더라고요. 세금 뗄 거예요? 안 뗍니다. 딱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현물로 줬어요.
그럼 얼마까지요? 우리 부가세에서 간주공급 있잖아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의 증여, 폐업시장주제요. 거기에서 개인적 공급. 우리 직원한테 준 거죠? 현물로 주면 얼마까지요? 10만 원. 10만 원 넘어가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할 만한 금액. 이런 게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조금 위험한 일을 해요. 철강이에요. 포스코 이런 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치면 정말 크게 다칠 거예요. 산재로 다쳐서 지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뭐 들어요? 단체 보험을 들어요. 개인이 아닌 단체. 그래서 뭐 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도 단체 보험 같은 거 듭니다. 그런 거는 연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 업무 능력 향상 등 위해서 연수기간 등 위탁해서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대요. 회사가 조금 멀어요. 내가 원룸을 구하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사택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큼 돈을 아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인정. 예전에는 과세였는데 이제 비과세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조건은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중보다 낮게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비과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우리 실비 가입했죠? 대부분은 많이 가입했을 겁니다. 그럼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지원받겠죠. 대표적인 게 이직료, 숙직료,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게 되겠습니다. 이직료, 숙직료도 요것도 다 비과세.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루 당직을 쓰면 초코바 하나 받았어요. 800원. 비과세입니다. 세금 내라가면 저 억울해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 차를 업무에 써야 되고요. 별도의 경비를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렌트차 괜찮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배우자 공동명의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느낌이 이런 거예요.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뉘앙스라면 다 비과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양, 휴업, 장애, 유족연금, 장의비.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연금법 여기서도 재해. 그 다음에 뭐 질병, 장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 비과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기자가 취재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20만 원 비과세. 그 다음에 연구활동. 그 다음에 영유아에서 교보제 같은 거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도 20만 원 비과세.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 기본 세팅은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겠고 500만 원짜리가 두 개 있죠? 원양어, 해외 건설업. 이런 거는 이제 500만 원까지 비과세 내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하면 조금 더 많이 받아요. 만약에 국내에서 일했을 때는 50만 원 받아요. 이 일을 하면. 근데 국외에서 일하면 7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차이 20만 원 생겼죠? 그거는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식대.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면 안 되죠? 밥이 없고 그 다음에 20만 원까지는 다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다 비과세 해주겠어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밥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그 밥이 우리 회사는 신라호텔이에요. 한 끼에 10만 원씩이에요. 그거를 20인치 제공받았습니다. 200만 원치 제공받았다 쳐요.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 가격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 야간, 연 240만 원까지 비과되죠? 조건은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월정급여 210만 원, 월 정해진 급여가 210만 원, 그럼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내겠습니다. 생산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어떤 거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생산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 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생산직이요. 라이더 생산직이요. 돌봄 생산직이요. 미용 생산직이요. 다 생산직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매장 판매, 상품 대여, 음식 운전, 운송, 청소, 경비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일용 근로자란 근로의 대가를 일당급, 시간급,
성과급으로 계산해서 받은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용근로자 되겠습니다. 급여를 받았어요. 하루 일당 얼마 받았냐? 한 2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받을 수 있겠죠? 하루에 15만 원씩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5만 원 있을 거예요. 그 5만 원에 단위세율, 6% 단위세율 내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6% 하시면 3천 원. 산출세액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50원을 공제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1,35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액부징수가 등장합니다. 소액부징수. 이 소액부징수가 뭐냐면 1,000원 미만일 때 있죠. 내야 되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속산법으로 쓸 때는 그냥 15만 원 뺀 다음에 2.7%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18만 7천 원. 내가 하루에 일당이 18만 7천 원이에요. 근로소득 공제 얼마 받는다고요? 15만 원. 15만 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3만 7천 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속산법 2.7% 계산해 주시면 999원이 나와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겠습니다. 매일 지급하면 세금을 안 낼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정 기간, 한 5일, 10일 모았다가 세금 내면요. 요거 곱하기 만약 열을 하면 9,990원일 거 아니에요. 1,000원 넘어갔죠? 그때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그때 원천징수 되는 거라서 이런 건 이제 매일 지급이 조금 더 유리하죠. 일정 기간 요거 모아서 내는 거는 1,000원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시기 문제로는 매일 지급하는 것도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넣는 것도 하나 나올 겁니다. 시기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 꼭 나와요. 자, 그 다음 아까는 이제 3개월이었죠.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안 됐죠? 예외도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업은 1년. 1년이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이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감독한 사람 일용근로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제한이에요. 일용근로가 무제한 되겠습니다. 항만근로자. 우리가 이제 선적했을 때 배에 컨테이너 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는 이제 무제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시기. 원천징수 예상 신고서 제출 시기는 우리가 매월 신고자. 다음 달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죠. 다음 달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단기 신고자. 요거는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하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모아서 7월 10날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모아서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관련 얘기니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끝내보죠. 자, 요 정도로 소득세 끝내볼게요.